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0 중반의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큰 상처를 겪어야 했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저희 아이의 아버지이자 하나뿐인 남편이 큰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 기분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늘 제 곁에 있을 거라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니까요. 그때의 허무함과 절망은 지금도 가슴 한켠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들어간 회사에서 상상도 못할 갑질을 당해야 했죠.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떠나고 저희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무렵 제 인생에 꿈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줄 몰랐던 가족과 다시 재회하며 저를 짓밟던 회사에도 통쾌한 복수를 해줄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그 모든 일을 떠올리면 기적이라는 말밖에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편과 만나게 된 것은 친한 친구의 소개였습니다. 저는 그때 마트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제 이상형이 다정다감한 자상한 성격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서 만나볼 생각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카센터에서 일하면서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면서 제가 원하는 다정한 성격의 사람이라 저와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요. 사실 저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돌봐줄 가족이 없어 외할머니 손에 키워졌거든요. 게다가 외할머니도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하늘나라로 떠나셨고요. 그래서 저와 똑같이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것에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동질감을 느끼며 어떤 사람인지 많이 궁금해졌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남편은 배려심 깊고 심성이 참 착했어요. 저희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서로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제가 사귄 지 1년 만인가 남편이 소박하지만 잊지 못할 프로포즈를 하면서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 생일이었는데 저에게 남편이 손수해준 맛있는 밥을 해먹이고 싶다면서 남편 집으로 초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케이크에 촛불을 끄자 남편이 꽃다발과 함께 저에게 결혼 반지를 건네며 청혼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죠. 결혼 후에 남편은 정말 아내 밥으로 불릴 만큼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아로 자란 남편은 늘 제게 말했어요. 이제 남편의 가족은 저뿐이라며 저 없이는 못 산다고요. 하지만 그 행복은 잔인하도록 너무 짧게 끝나버렸습니다. 저희 남편이 너무 일찍 제 곁을 떠나버렸던 겁니다. 저와 천사 같은 저희 아이만 남기고요. 저희가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을 무렵이었는데 그때 남편과 저는 꿈이 있었거든요. 남편 이름으로 된 카센터를 차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땀 흘리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남편의 성실한 모습에 남편이 일하고 있던 카센터 사장님이 저희 남편을 좋게 보셔서 월급도 많이 올려주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른 아침 카센터 문을 열어야 한다며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남편과 인사하는 마지막이 될 줄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나 다녀올게. 점심때 당신 혼자 밥 먹는다고 대충 때우지 말고 제대로 좀 챙겨 먹고. 알겠어. 당신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챙겨 먹을 테니까 조심히 다녀오고. 당신이야말로 다치지 않게 조심해. 걱정하지 마. 나 다치면 당신이 더 속상해해서
안 다치도록 조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따가 봐. 조심히 다녀와. 그런데 남편이 출근하고 30분 정도 흘렀을까요?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인가 해서 받게 되었는데 저는 전화를 받고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전화는 다름 아닌 119 대원에게서 걸려왔던 것이니까요. 저희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음주운전을 한 트럭이 남편 차를 덮쳤다고 했는데 남편이 크게 다쳐서 위독한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화에 저는 정말로 정신없이 남편이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남편은 수술에 들어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발 남편 좀 살려달라고, 남편만 살려주면 앞으로는 착하게 살겠다고 신께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라 신께서 편히 쉬게 하려던 생각이었는지 남편은 끝끝내 깨어나지 못했고 제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을 친 트럭 운전기사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가 된 상황이었는데 그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이었더라고요. 게다가 가진 재산도 없어서 남편 죽음에 대한 어떠한 피해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끝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때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에 유일한 저의 가족이었는데 남편이 떠나자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떠나자 그때는 모든 게 현실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속이 너무 울렁거리고 안 좋았던 거예요. 급기야 빈속에 오바이트까지 하게 되었죠. 그래서 내가 죽을 병이라도 걸린 건가 싶은데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떠나고 저도 따라가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하지만 나쁜 마음을 먹는 게 죄를 지은 것 같아 그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참에 나도 확 남편을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선 저보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더니 산부인과를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임신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머리를 망치로 크게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면서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산부인과에 가게 되었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말에 저는 그만 남편을 찾으며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하셨네요. 한 15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예? 선생님,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임신을 했다고요?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가끔 둔하신 분들은 임신하고도 나중에 알아차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셨나 봅니다. 남편분이 아주 좋아하시겠어요? 선생님, 정말로 제가 임신한 거 알면 저희 남편이 좋아할까요? 그럼요. 남편분이 당연히 좋아하죠.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맞아요. 저희 남편이라면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로 정말로 많이 기뻐할 거예요. 저한테 잘했다고, 장하다고 그렇게 말해줄 거예요. 여보, 나 임신했어. 임신했다고. 당신 이제 아이 아빠야. 세상에 이제 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뱃속에는 소중한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과 저의 소중한 아이가 말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남편이 좋아했을까. 그 생각에 저는 그때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제 삶의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우는 모습에 의사 선생님이 많이 당황한 것 같았지만 제 사연을 듣고 같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아이를 낳아 잘 기르고 싶다는 말에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제가 지금 영양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으니 잘 먹고 잘 쉬면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너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비록 남편이 세상을 떠났지만 남편과 저의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제가 저를 잘 돌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먹는 것부터 잘 먹고 잘 쉬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카센터를 차리기 위해 남편과 제가 함께 모아두었던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제가 출산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쓸 수 있는 생활비랑 병원비는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일단 집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앞으로 저와 아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희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아끼면서 지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몰라 저는 임신한 상태에서 부업을 하면서 여러 대비를 틈틈이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잘생긴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고 마음은 아프지만 저희 아이가 2살이 되었을 무렵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생계를 위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사회생활 경험이 있어도 제가 결혼 후 출산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때까지 경력 단절 기간이 있으니 쉽게 저를 뽑아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바를 하며 몇 개월 동안 직장을 찾다가 겨우 취업하게 된 곳이 직원이 30명 남짓 되는 두부 공장이었습니다. 다행히 같이 일하게 된 동료들도 모두 좋은 분들이었고요. 처음엔 걱정도 많았지만 함께 일하는 분들이 다들 친절하고 따뜻해서 마음이 놓였어요. 게다가 급여도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주는 편이라 이제는 좀 숨통이 트이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막상 다니기 시작하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괜찮고 조건도 좋은데 직원 구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었어요. 물론 그 덕에 제가 취업할 수 있게 되었지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괜찮은 회사가 왜 사람을 못 구하나 싶었죠. 그리고 그 의문은 오래가지 않아 풀렸습니다. 면접 때는 전혀 몰랐지만 회사 부사장으로 일하는 사장 아들 성격이 아주 더러웠거든요. 성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사장님도 말릴 수가 없는 데다 저보다 3살이나 어린데도 벌써 이혼을 3번이나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도 모자라 직원들에게 갑질이란 갑질은 다하며 괴롭히는 못된 인간이었어요. 직원들에게 욕설은 물론이요.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냉장 창고에 몇 시간씩 있게 하지를 않나. 커피를 사오라거나 약을 사오라는 본인 개인 심부름에 마음에 드는 여자 직원에게 추근거리며 퇴근 시간 후에도 문자나 전화를 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회사 들어오고 얼마 안 돼 관두는 직원들도 많다고 했죠. 게다가 부사장이 매일 출근만 했지 일도 안 하면서 직원들에게 시비를 거느라고 오히려 일을 방해하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제가 회사에 들어가고 사장아들도 더는 말썽을 안 부리고 조용한 편이었고 저도 묵묵히 일하는 성격이라 부사장과 딱히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에 입사한 지 9개월 정도 되었을 때인데 그때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급하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제 사정을 알아서 웬만한 일로는 선생님이 전화를 안 하시는데 다급히 저에게 연락을 하셨던 거였죠. 저희 아이가 갑자기 구토랑 설사를 하면서 많이 아프다는 거였어요. 당장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할 것 같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팀장님께
급히 말씀을 드리고 반차를 써서 어린이집으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부사장이 붙잡았던 거예요. 지영 씨, 근무 시간에 갑자기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와서요. 팀장님께 반차 쓰겠다고 허락받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 뭐? 나도 허락 안 했는데 지금 누구 허락받고 반차를 쓰겠다고 하는 건데? 집안일보다 회사 일이 먼저인 거 몰라서 그래? 가뜩이나 오늘 좋아하던 여자한테 차여서 기분도 더러운데 이 아줌마까지 날 기분 상하게 하네. 이래서 결혼한 아줌마들은 직원으로 쓰면 안 된다니까. 집에 조금이라도 일만 생기면 연차 쓴다고 하질 않나. 회사를 관둔다고 하질 않나. 아주 정신이 빠졌지. 아이 아픈 건 아줌마 사정이고 나는 허락 못하니까 당장 다시 돌아가서 일해. 부사장님, 지금 저희 아이가 너무 아파서요.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라서 가봐야 할 것 같다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감히 이 회사 부사장인 내 말을 네가 무시하겠다는 거야? 너도 내가 좋아했던 여자처럼 나 무시하는 거냐고? 어디 직원 주제에 부사장님한테 토를 달고 있어? 아줌마가 보기에는 직원이 장난 같아? 혹시 아줌마 지금 남편 믿고 이러는 거야? 아줌마 남편도 직장 생활에서 돈 버니까 우리 회사에 대충 일하면서 다니다가 잘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막 나오는 거냐고? 예? 제가 언제 막 나왔다고 그러세요? 저 회사 나와서 대충 일한 적 없고 정말 그동안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무단으로 회사 빠지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팀장님한테 반차 쓰겠다고 하고 가는 거고 저희 아이가 지금 병원 응급실로 빨리 데리고 가야 할 것 같은 상황이라 그러는 건데 그러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나는 절대 허락 못해. 아줌마 자꾸 이런 식이면 회사 잘리는 수가 있어. 부사장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반차까지 내고 정당하게 가는 건데 저를 자르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붙잡는 모습이 너무나도 치졸하고 속이 좁아 보였거든요. 그것도 본인이 좋아하는 여자한테 고백했다가 차여서 저한테 그 분풀이를 하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저희 아이가 아프고 정신이 없었던 상태라 참지 못하고 부사장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사장님이야말로 직원 부당하게 해고하면 법적으로 걸리는 거 몰라서 그러세요? 저야말로 자꾸 괴롭히시면 부사장님 고소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사장님 좋아하는 여자한테 차였다고 저한테 이렇게 화풀이 하면서 시비 거는 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뭐? 내가 언제 좋아하는 여자한테 차였다고 너한테 화풀이를 했는데? 나 그렇게 치졸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런 일로 무슨 고소를 한다고 그래? 내가 고소가 두려운 게 아니고 아줌마 아이가 걱정돼서 오늘만 특별히 보내주는 거니까 얼른 가봐. 하지만 다음부턴 이런 일이 있으면 국물도 없을 줄 알라고. 그렇게 저는 급하게 저희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가게 되었고 무사히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장염이라면서 한동안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께 연락해 말씀드려서 이틀 정도 휴가를 더 쓰게 되었어요. 뒤에 주말도 끼어 있어서 아픈 저희 아이 곁에 제가 있어줄 수 있었고요. 다행이라면 마침 그때가 회사가 주문 물량이 적은 시기라 무사히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후 주말이 끝나고 회사에 출근한 저는 부사장이란 인간의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제가 부사장한테 대들었다는 것에 앙심을 품은 것인지 그때부터 저를 아주 노골적으로 괴롭히려고 했던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개인 심부름까지 저한테 시키는 것이었죠. 지영씨, 이따가 점심시간에 밥 먹지 말고 내 심부름 좀 하고 와. 네? 점심시간에 저보고 밥을 먹지 말고 부사장님 심부름을 하라고요? 그래, 내가 오늘 저녁에 소개팅이 있거든? 근데 너무 바빠서 나갈 시간이 없어서 말이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조금 있다가 카드 줄 테니까 백화점 좀 가서 향수 하나 사고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가벼운 선물도 골라봐. 포장도 예쁘게 해오고 내가 잘해왔는지 확인할 거니까 확실하게 해야 할 거야. 나 오늘 소개팅 실패하면 전부 지영씨 잘못이야. 저보고 지금 부사장님이 소개팅하는 여자분한테 할
선물을 사오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부사장님 소개팅 실패한 게 왜 제 탓인데요? 부사장님 심부름을 하면 저는 점심 언제 먹고요? 부사장이 하라면 할 것이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밥이야 한 끼 굶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다이어트도 하고 좋지 뭘 그래. 그리고 직원이 부사장 보조 좀 해주는 게 뭐가 이상해. 아무튼 지영 씨도 여자니까 감각 있게 잘 골라서 오라고. 이번에도 내 말 무시하기만 해봐. 그때는 내가 진짜로 가만 안 있어. 직원에게 본인의 사적인 일을 시키면서 협박까지 하는 부사장의 행동이 어이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하지만 아이가 아플 때는 저도 정신이 없어서 부사장한테 대들 수 있었다지만 당장 회사를 관둘 게 아니라면 부사장의 말을 따라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저희 아이의 생계가 달려있던 거였으니까요. 그런데요, 지금 그 인내심이 터지기 딱 직전에 결국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아요. 세상에 그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후 몇 달 동안 저를 괴롭혔던 부사장이 어느 날부터인가 저한테 잘해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평소 볼 수 없었던 자상한 모습을 보이며 친절하게 대해주셨는데 부사장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알 수 있었죠. 그때가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휴식 시간이었는데 부사장이 갑자기 저한테 마시라며 음료수를 사다 주더니 이야기하더라고요.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지영 씨는 한겨울에도 아 마실 만큼 아 좋아한다며? 아가 무슨 뜻인지 알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영 씨 마시라고 특별히 이 근처 커피 맛집에서 사왔어. 별거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는 말고. 그런데 내가 직원들한테 들으니까 지영 씨 남편 죽고 혼자라면서? 진작 알았으면 내가 신경 썼을 텐데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하게 굴었지? 우리같이 혼자 된 사람들은 우리만이 아는 통하는 감정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동네 오빠라고 생각하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달려갈 테니까 연락해. 알겠지? 그때 딱 봐도 낌새가 부사장이 저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았지만 설마 했습니다. 솔직히 매번 저를 아줌마라고 무시하던 사람이 저를 이성으로 볼까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먹고 살면서 저희 아이만 신경 쓸 때라 다른 건 신경 쓸 여력도 없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한 저녁에 부사장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다급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지영 씨, 지금 큰일 났어, 큰일. 부사장님, 갑자기 밤에 전화하셔서 큰일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회사에 위급한 일이 생겼는데 아무래도 지영 씨랑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아. 지금 내가 지영 씨 집 앞에 와 있으니까 얼른 나와. 저는 부사장의 전화에 정말로 회사에 위급한 일이 생겼나 하고 허겁지겁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아이가 잠들기도 했고 부사장이 저희 집 앞에 찾아올 정도면 정말로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난 건가 싶었죠. 그런데 밖에 나가니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집 앞 가로등 불빛 아래 부사장이 본인 차 앞에 정장을 잘 차려입고 서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슨 향수를 뿌렸는지 가까이 갈수록 독한 향수 향기까지 났어요. 그리고 부사장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는데 분홍색 장미 한가득에 리본엔 I love you라는 문구와 함께 내 마음을 받아줘요라고 쓰여 있었죠.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부사장이 저한테 고백을 하기 위해 저를 불러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과 함께 어처구니가 없어 부사장에게 묻게 되었죠. 부사장님, 지금 이게 무엇이는 거예요? 그러자 부사장이 글쎄 한껏 멋있는 척을 하면서 본인의 머리를 쓸어 넘기더군요. 그리고 들려오는 부사장의 말에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영 씨, 솔직히 나 요즘 많이 고민해봤는데
지영 씨는 나한테 그냥 평범한 아줌마는 아닌 것 같아. 부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매일 아줌마라고 구박하시더니 이제는 아줌마가 아니라니요? 그때는 내가 정말 많이 미안했어. 나 때문에 지영 씨 많이 힘들었지. 지영 씨처럼 예쁜 사람이 이미 결혼까지 해서 아이까지 있다고 하니까 지영 씨 남편이 너무 질투나고 또 내가 좋아할 수는 없는 여자란 마음에 속상해서 그랬던 거야. 지영 씨, 이렇게 된 거 나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할게. 아무래도 내가 지영 씨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나 태어나서 이런 감정 처음이야. 그러니까 우리 외로운 사람들끼리 같이 살자. 나랑 결혼해줘. 지영 씨가 원한다면 내가 지영 씨 평생 책임져 주면서 호강시켜 줄 수 있다고. 대신 조건이 있는데 지영 씨 아이는 보육원에 맡기자. 솔직히 내가 비록 이혼을 3번이나 하긴 했지만 이혼하고 산 거는 몇 개월 안 되고 나 아직 아이도 없는데 남의 남자 아이까지 떠맡아 키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만 믿으라고. 내가 지영이의 든든한 오빠가 되어줄게. 어때? 지영이도 좋지? 그러니까 어디 한번 나한테 오빠라고 불러봐. 오빠 해봐. 내 마음 받아줄 거지? 그렇게 말하며 부사장이 저한테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드는 생각이 더는 참으면 안 될 것 같다였습니다. 부사장이 하는 짓은 누가 봐도 엄연히 스토킹하려는 범죄였으니까요. 게다가 왜 제가 부사장놈 같은 인간과 결혼하기 위해 저희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저에게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저와 남편의 아이를요. 그래서 저는 부사장이 건넨 꽃다발을 받아든 다음 바로 그 꽃다발로 부사장놈을 후드려 팼습니다. 이 미친 자식이 회사 큰일 났다고 거짓말로 사람 불러내더니 감히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내가 웬만하면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는 진짜 안 되겠다. 지금 네가 하는 짓이 성희롱의 스토킹의 범죄라는 것도 모르냐? 너 같은 놈은 이런 꽃다발이 아니라 두부로 쳐받아 정신을 차리지! 지영 씨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하는 짓이 성희롱의 스토킹이라니. 지금 남자의 진심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거야? 진심은 무슨 진심? 지금 난 직원들한테 갑질에 괴롭힘에 성희롱하는 어린 직장 상사 정신 차리라고 혼내주는 거다. 그리고 오빠는 무슨 오빠? 나보다 나이도 어린 놈이 어디서 오빠라고 부르라고 해? 그리고 감히 지금 내 새끼를 보육원에 보내라고? 내가 왜 너 같은 놈 때문에 내 새끼를 보육원에 보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데? 죽고 싶었던 거 살렸던 것도 바로 내 새끼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내 새끼 때문이라고! 여자가 진짜로 남편 없이 혼자 산다고 해서 내가 불쌍해서 걷어주려고 했더니 너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너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너 다니는 회사 부사장의 사장 아들이야! 이번에 진짜로 네 자식이랑 쫄쫄 굶게 아빠한테 말해서 너 해고시키라고 한다? 어디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나야말로 너 성희롱의 스토킹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경찰에 확 신고해버릴 테니까. 그리고 더럽게 치사해서 나야말로 회사 관둘 생각이었다. 나야말로 사직서 쓰고 나올 거라고. 알겠냐? 이 정신 나간 성희롱범아? 그때 사실 회사를 관두는 게 겁나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저는 퇴사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사장이 하는 짓을 봐서 저를 계속 괴롭히려 들 것이고 저도 결국 못 버티고 나올 것 같았거든요. 갑질에 직원직까지 멋대로 찾아오는 인간이 더한 짓도 못하리라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라 직장을 쉽게 옮길 수 있게 된 상황이었고 이미 이직을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죠. 그리고 부사장 같은 인간이 있는 회사에서 계속 일하느니 차라리 몸이 힘들어도 식당에서 그릇 닦기 알바를 하는 게 더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각오를 하고 사직서를 쓰고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이란 건 알 수 없더라고요. 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사는 지역에 유명한 식품 공장에서 생산직 직원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올라온 거예요. 규모가 큰 회사라 긴장도 됐지만
그래도 저는 두부 공장에서 일한 경력도 있으니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을 거란 마음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식품 공장에 이력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도운 것인지 며칠 후 식품 공장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던 겁니다. 그런데 면접 당일 전 큰 문제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제가 면접을 보러 가기 며칠 전 어린이집이 며칠 방학이 들어가서 저희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 주변 지인들에게 부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면접 보기 며칠 전부터 지인들에게 부탁을 해도 다들 사정이 있어서 거절을 한 데다 마지막에 저희 아이를 잠시 봐주기로 한 동네 언니가 갑작스레 몸살이 걸리며 당일에 저희 아이를 봐줄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연락을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전 결국 어쩔 수 없이 면접 준비를 마친 후 저희 아이를 데리고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저희 아이를 데리고 면접을 보러 가자는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회사에 도착해 면접을 보기 위해 면접장 대기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전부 아이를 데려온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더라고요. 면접장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으니 당연한 것이겠지만요. 그래서인지 면접 안내를 맡은 직원분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는데 제가 사정을 말씀드리고 설득해서 겨우 면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순서가 되어 저는 아이를 안고 면접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면접관은 앞에 4분 정도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저희 아이를 면접 보는데 데리고 온 이유부터 재빨리 설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면접관 중 깐깐하게 보이는 남성 한 분이 제가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을 보며 냉정하게 말을 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면접 보러 온 오지영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린이집 방학이라 아이를 잠깐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면접에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시키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면접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여기가 무슨 애들 놀이터인 줄 아세요? 아이를 데려오시면 어떻게 해요? 당장 나가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왔는데 면접 볼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핑계대지 마세요. 일할 사람이면 책임감부터 있어야지. 오늘 면접이었으면 진작 며칠 전부터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봤었어야죠. 그런 것도 다 마음먹기 달린 겁니다. 직원들은 뭐 하는 겁니까? 오지영 씨 면접장에서 내보내세요. 그러자 직원분들이 아이를 안고 있던 저를 붙잡고 정말로 면접장에서 쫓아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를 붙잡는 한 남성분의 목소리가 다급히 들려왔습니다. 거기 잠깐만. 오지영 씨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저를 붙잡았던 목소리의 주인공은 면접관 중 한 분으로 자리 중앙에 앉아 있었던 중후한 인상의 나이 지긋하신 남성분이었습니다. 그러자 저를 면접장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깐깐해 보이던 남성분이 저를 붙잡았던 중후한 인상의 남성분에게 묻더라고요. 사장님, 오지영 씨는 왜 붙잡는 겁니까? 최 부장은 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사람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저를 면접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잠깐만 기다려보라며 붙잡았던 분이 바로 회사의 사장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저와 저희 아이를 유심히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희 모자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곤 제가 안고 있던 저희 아이의 손에 껴있던 반지를 보더니 갑자기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깐만. 아이 손에 껴있는 반지가 누구 건가요? 아이 손에 낀 반지 어디서 난 건지 저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저한테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의 손에 낀 반지는 저희 남편의 유품이에요. 사실 남편이 제가 저희 아이를 임신했을 당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남편 말로는 남편이 3살인가 4살쯤 어릴 적에 보육원에 왔었는데
그때부터 손에 끼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딱 3살이 된 나이라 남편이 어릴 적에 끼었던 이 반지가 손에 맞기도 하고 해서 끼워준 거예요. 아빠랑 실제로는 못 만나지만 아빠가 어릴 적에 꼈던 반지를 끼면서 같이 있는 것처럼 느껴보라고요. 그러자 사장님은 갑자기 저와 저희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아가야, 내 새끼, 내 손주. 그렇게 찾아도 없더니 이렇게 만나는구나. 죽기 전에 내 손주를, 내 며느리를 이렇게 만났어. 저기 사장님, 저랑 저희 아이가 사장님 며느리랑 손주라뇨? 그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아이가 끼고 있는 그 반지, 내가 젊은 시절 해외에 출장 갔을 때 우리 아들 주려고 해외 보석상에서 특별히 맞춰서 주문했던 거다. 그런데 내가 그 반지를 어떻게 못 알아보겠니? 예? 그러면 그 말씀은 사장님께서 저희 남편의 아버지라는 그 말씀인가요? 정말로 저희 남편의 아버님이 맞으세요? 그래, 내가 네 시애비다. 아버님 남편이 떠났어요. 갑자기 차 사고가 나서 남편이 떠나버렸어요. 남편도 아버님 얼굴 배웠으면 좋았는데 우리 남편 불쌍해서 어떡해요?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더 빨리 너희들을 어떻게든 찾았어야 했는데 내가 미안해. 전부 내 탓이다. 저희는 그렇게 부둥켜 안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되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나머지 면접을 직원분들에게 맡기시고 저를 바로 시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시어머니도 만나뵐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저와 저희 아이를 보더니 꼭 끌어안고는 계속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게 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시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셨는데 잠깐 사람들이 안 보는 사이 남편을 데리고 산책을 가신다며 데리고 나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시할머니와 남편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시아버지며 시어머니는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시할머니와 남편을 찾으러 다녔는데 결국 찾을 수 있었던 사람은 시할머니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시할머니께서 버스까지 타고 멀리 가시는 바람에 겨우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시할머니와 같이 있어야 할 남편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시할머니는 남편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도 제대로 못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백방으로 남편을 찾으러 다녔고 전국의 보육원이란 보육원은 전부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남편은 시부모님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던 거죠. 시부모님은 남편이 먼저 떠난 사실에 많이 가슴 아파하셨지만 그래도 저와 저희 아이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 혼자 힘들었을 텐데 저희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잘 키우며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고 하셨죠. 지금까지 남편을 다시 만나면 잘 살아온 부모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살았는데 저희를 찾으면서 당신들이 진짜 살아갈 힘이 생기셨다면서요. 저도 남편이 시부모님을 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에 많이 안타깝고 남편이 더욱 보고 싶었습니다. 그 후 저희 아이와 시아버지의 유전자 검사를 했고 저희 아이가 확실히 남편의 아이가 맞는 것도 확인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와 저희 아이는 짐을 정리해 바로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부모님과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이야기를 전부 해드리며 남편이 떠나고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우며 어떻게 살았는지도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제가 두부 공장을 관두고 시아버지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된 사연까지 말씀드리게 되었죠. 그러자 시부모님 두 분은 매우 분노를 하셨고 시아버지는 제가 다니던 두부 공장의 부사장을 어떻게든 혼내줘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다시는 갑질을 하며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짓을 못하도록요. 그런데 제가 다니던 두부 공장의 상호를 이야기하자 시아버지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사실 시아버지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새로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 매입할 공장을 알아보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다녔던 두부 공장을 사장님께서 얼마 전에 내놓아서 시아버지께서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직원이라 잘 몰랐는데 제가 다녔던 두부 공장 회사 매출이 줄면서 사장님이 회사를 정리하고 은퇴할 준비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이용해서 시아버지는 제가 다니던 전 회사 부사장을 아주 혼쭐을 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시아버지가 부사장 놈을 제대로 끝장내줄 계획을 세우셨죠. 시아버지께서 알아보니 부사장 놈이 두부공장 사장님 몰래 빚을 아주 많이 졌더라고요. 그것도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여기저기 빚을 져서 잘못 엮었다가는 두부공장마저 피해를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부사장을 혼내줄 준비를 마치신 후 며칠 후 공장 매입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일부러 두부공장 사장님과 부사장을 시아버지 회사로 불렀습니다. 시아버지 옆에는 저도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시아버지 사무실로 사장님과 부사장 놈이 들어오는데 사장님과 부사장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네가 여기에는 무슨 일로? 주영씨 회사 나가더니 여기서 근무하고 있었나?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군. 그런데 최 사장님께서 저희에게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오긴 했는데 혹시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 아들까지 꼭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같이 데리고 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과 부사장은 제가 부사장과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을 저희 시아버지께 이야기했을까봐 전전긍긍한 눈치였습니다. 혹여나 공장을 파는데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죠. 특히 부사장 놈은 긴장했는지 아무 말도 못한 채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희 시아버지께서 큰 폭탄을 터뜨리셨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아무래도 김 사장님 공장 매입하기로 했던 거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갑자기 저희 공장 매입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제 가족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놈이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를 누구 좋으라고 제가 사겠습니까? 우리 며느리가 김 사장님 회사에서 근무했을 때 김 사장님 아드님이 갑질이랑 갑질은 다 하면서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성희롱에 스토킹까지 했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며느리한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손주를 보육원에 보내고 자기랑 결혼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 좋으라고 당신 회사를 사줘? 내가 김 사장 당신 아들 고소해서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거니까 단단히 각오하고 있으라고. 최 사장님, 저희 아들이 최 사장님 며느님한테 갑질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에 손주분을 보육원에 보내고 결혼하자고 했다니요. 설마 저희 아들이 최 사장님 며느리분에게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맞아요. 저는 결단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최 사장님 며느리분께서 저희 회사처럼 작은 회사에서 일했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긴 뭐가 안 돼? 지금 당신들 앞에 앉아있는 지영이가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우리 소중한 며느리야. 뭐라고요? 그러면 지영씨가 최 사장님 며느님이었단 말입니까? 그것도 모르고 저희 아들이 큰 결례를 저질렀고요. 지영씨, 내가 미안해. 우리 아들 대신해서 내가 이렇게 사과하겠네. 아들! 너 뭐하는 거야? 당장 최 사장님이랑 지영씨한테 사과하지 못하겠어? 지금 우리 공장 산다는 것도 안 나타나고 지금 못 팔면 이런 좋은 조건의 회사 파는 거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이러다가 계속 시간 지나면 우리 회사 똥값 된다. 지영씨, 아니 사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아버님은 좀 설득해서 저희 공장 좀 사주시게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저질렀던 모든 일들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 아빠 공장 똥값 때문에 저도 물려받을 재산 줄어드는 건데 그걸 제 눈으로 어떻게 보라고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아니, 절대로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갑질에 성희롱에 스토킹까지 한 너 같은 놈을 내가 미쳤다고 도와주겠냐? 네가 그동안 공장 직원분들 얼마나 괴롭혔는지 내가 두 눈으로 봐서 전부 기억하고 있었다고. 정말로 내가 너 고소해서 처벌받게 만들 테니까 각오나 단단히 해두는 게 좋을 거야. 너도 어디 우리 아버님한테 혼나면서 갑질이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껴봐. 그리고 저희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셨죠. 그리고 김 사장님 그거 아십니까? 김 사장님 아들에 대해 조금 알아보니까 인터넷 도박으로 빚을 아주 많이 줬더라고요. 김 사장님만 몰랐지 이미 알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빚 못 갚으면 김 사장님 아들 당장 깜빵 갈 것 같은데 사업 신경 쓸 시간에 아들 교육이나 좀 제대로 시키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김 사장님 공장도 제값 주고 잘 팔고 이런 일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다가 김 사장님도 같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예? 저희 아들에게 도박 빚이라니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들, 너 이게 사실이냐? 정말로 도박 빚졌어? 한동안 조용히 있어서 정신 차린 줄 알았더니 도대체 얼마나 빚을 지고 다닌 거야? 아빠, 미안해. 나는 그냥 인생이 너무 따분하고 심심해서 재미로 시작했던 게 그만 이렇게 됐어. 뭐라고? 너 이놈아,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 나한테 어디 한번 맞아봐라. 그렇게 두부 공장 사장님은 저와 시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부사장 놈을 먼지나도록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부사장님은 정말로 교도소에 갔습니다. 제가 고소를 하기도 전에 불법 인터넷 도박에 빚쟁이들이 부사장을 고소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도 시아버지 도움으로 부사장한테 당한 직원들을 모아 같이 부사장에게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진짜 웃긴 소식은 두부공장 사장님도 부사장의 빚을 갚아주기 싫었는지 아예 인연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은 공장을 당장 정리할 수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운영 중에 있고요. 자식을 잘못 키운 채 방관한 사장님이나 또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힘이 있다는 생각에 괴롭힌 부사장이나 똑같이 벌을 받은 것이죠. 그 후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남편의 납골당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남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를 바르고 착하게 잘 키우며 시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요. 남편 대신에 제가 자식으로 시부모님께 효도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했던 거죠. 그리고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부부로 태어나서 그때는 누구 먼저 일찍 떠나지 말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냈을 때는 제 인생에 절망만 있는 줄 알았는데 힘들고 고달파도 버티고 살다 보니 사랑하는 자식도 생기고 또 평생 만나지 못할 줄 알았던 가족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이겨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기운 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